네, 안녕하세요. 칩셋 미디어에서 비디오 코덱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AV2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자면, AV2는 현재 시점에서 3년에서 5년 후에 릴리즈를 계획하고 있어요. AV1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주도가 돼서 굉장히 빠른 시점에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코드 안에 버그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복되는 코딩 툴이라든지 불필요한 복잡도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버그 리포트가 모질라라든지 여러 임플리멘터들로부터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AV2 같은 경우는 AOM에서 AOM 리서치라는 단체를 산업계와 학계를 모아서 AOM 리서치를 출범할 예정이고, AOM 리서치에서 리서치 페이지로 2년에서 3년 정도를 가져가면서 이제 비디오 코덱 기반 기술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겠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거기서 연구된 툴들 중에서 AV2에 적합한 툴들을 고르고 특허의 문제 같은 거를 클리어링 한 다음에 하드웨어 서브그룹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AV2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OM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기로는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AV1이 사실은 스탠다드로서 굉장히 좀 복잡한 스탠다드인데요. 실리콘 IP로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AV1이라는 코덱 기술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각각의 기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디코딩 되는 형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상. 저희가 여러 가지 비디오 코덱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데 역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주된 내용인 웨이브 510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AV1 디코더 IP인데요. 산업계에서 첫 번째로 발표된 디코더 실리콘 IP고요. 기본적으로 몇 개의 코어를 붙여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코어가 4K 60p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데 4개까지 확장해서 8K 60p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AV1 메인 프로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해상도는 8K/8K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징적으로 AV1은 메인 프로파일에서 대부분의 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컨셉은 메인 프로파일이 아닌 프로파일은 대부분의 기기에서 채용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컨텐츠라든지 3D 관련된 툴들이라든지 대부분의 툴들이 메인 프로파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적인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아마도 구현이 쉽지 않다라고 AOM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태 자체는 다음과 같이 비트 스트림 파싱을 담당하고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주고 있는 vCPU, 비디오 CPU라는 유닛하고, 비디오 CPU 유닛하고, 그리고 실제로 억셀러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V코어, 비디오 코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성능에 따라서, 요구되는 성능에 따라서 V코어를 여러 개 붙여줌으로써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보면 vCPU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프로세서와 통신하고 하이 레벨 신텍스랑 패싱하고 그리고 엔트로피 코딩을 하고, 약간 특징적인 게 저희가 엔트로피 디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VLC 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 특징적인 하드웨어가 파싱하기 편한 스트림으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비디오 억셀러레이터들인 V코어에서는 비디오 코덱 엔진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비디오 디코딩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굉장히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PDF라서 애니메이션 없이 그림이 한 번에 나오네요. 저희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코어를 여러 개 둬서
확장성 있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사실 비디오 코덱에서 확장성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디펜던시가 워낙 크고 그리고 툴들에서 타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패러럴라이즈 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툴이 강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 이 타일의 크기가 공평한 크기로 이분한 크기로 쪼개져야 된다든지 그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하드웨어 입장에선 패러럴라이즈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냐면 VCPU에서 비트 스트림의 엔트로피 디코딩을 하면서 파싱을 하면서 신텍스를 리오더링 안 나오네요? 네. 신텍스를 리오더링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신텍스를 한번 쭉 깐 다음에 이거를 내부 스트림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스트림들을 리오더링하고 신텍스를 약간 변형해서 하드웨어가 디코딩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V코어들, 여러 개의 V코어들을 동작시킬 때는 마치 그 웨이브 프론트 파이프라인 구조로 디코딩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코어를 동시에 돌리는 그런 형태로 재구성해서 억셀러레이터들을 동작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웨이브 아키텍처에서는 저희가 가장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엔트로피 부분하고 디코딩하는 즉 실제적인 픽셀 프로세싱, 비디오 코덱 프로세싱과의 성능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한 빗, 두 빗, 뭐 한 바이트, 두 바이트 각 CPU당, 슈퍼블럭당 그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몇십 킬로바이트 한 슈퍼블럭에 그렇게 몰려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 디코딩에 대한 플럭치에이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게 되면 그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엔트로피 코딩과 비디오 코덱 프로세싱 간의 디커플링 버퍼 같은 거를 사용해서 디커플링 버퍼 그리고 신텍스를 치환해서 사용하는 방식들을 사용해서 엔트로피와 VC 디코딩 즉 코덱 프로세싱 자체를 분리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들은 비디오 엔트로피 파싱을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럼으로써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저희는 엔트로피 코딩을 처리하면서 에러 같은 게 발견되면 그거를 바로 컨실먼트하고 레질리언스 있게 그러니까 에러에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동시에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럭 도메인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 아닐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인데요. 사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전에 김대현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 AV형 같은 경우에는 아웃룩 필터가 노마티브하게 들어갑니다. 즉 레퍼런스를 위한 프레임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프레임이 달라요. 즉 레퍼런스에서는 필링그레인 노이즈 신서시스를 하기 전에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나가야 되는 그 프레임은 필링그레인 노이즈 신서시스가 처리된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나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한 장을 디코딩하는데 이전에는 한 장 라이트하는 밴드위스만 사용됐다면 AV형 같은 경우에는 필링그레인 노이즈 신서시스를 한 것 그리고 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저장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하드웨어 입장에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밴드위스 리덕션 테크닉들을 몇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C프레임10이라고 하는 프레임 버퍼, 레퍼런스 프레임 버퍼 컴프레션 방법입니다.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레퍼런스 프레임 버퍼를 저희가 저장할 때 로스리스 저장을 하게 됩니다. 로스리스 그 컴프레션 테크닉을 이용해서 프레임 버퍼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축되어 있는 프레임을 읽어드릴 때도 그 내부에 있는 MC 캐시를 이용해서 모션 컴펜세이션 캐시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캐시 안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대략 한 4K 영상에서 50에서 80% 정도까지 밴드위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뭐 온더플라이 다운스케일러라든지 GPU를 위한 혹은 디스플레이 유닛을 위한 서드 파티 이미지 컴프레션 유닛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얼마나 되냐를 잠깐 보시면 유튜브에서 지금 AV1 테스트 스트림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유튜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익스퍼리먼털 기능을 키면은 여러분들 PC에서도 AV1을 디코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영상 같은 경우에 대략 10빈 영상이고요. 이런 영상을 4K 영상을 플레이하는 동안에 1초에 대략 한 2.34GB/s 정도의 밴드위스를 소모하고 있는데요. 한 장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밴드위스가 1.46GB/s임을 고려하면 레퍼런스를 라이트하고 다시 모션 컴펜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로드하는 그런 밴드위스는 채 한 장의 한 장 라이트하는 밴드위스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80% 정도의 레퍼런스 버퍼에 대한 컴프레션 레이쇼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에어리어나 파워에 대해서는 당연히 510, 그러니까 AV1의 복잡도 때문에 꽤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HVC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정도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드웨어 크기가 굉장히 큰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실은 아직 시장에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만 프로모션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아직 만들기 전에 프로모션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인데요. 저희가 리얼타임 디코딩을 위해서는 여기 하늘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보다 밑에 있어야 리얼타임 디코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퍼포먼스 입장에서 AV1이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알트레프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어서 즉 디스플레이 되지 않는 레퍼런스 프레임들이 생겨요. 그 얘기는 저희가 60p로 디코딩하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65장 정도를 디코딩 해야지만 실제 디스플레이는 60장 정도가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VP9 때부터 구질적으로 갖고 있던 건데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바이 프리딕션을 특허 문제 때문에 바이 프리딕션을 못 쓰면서 미래에 있는 프레임을 갖고 와서 알터F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AVN에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디스플레이에 하려는 타겟보다 훨씬 더 높은 디코딩 속도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5프레임/s 정도가 나오면은 디스플레이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대략 저희가 타겟한 주파수에서 8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경우에 이 경우는 MC가 워낙 복잡한 스트림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좀 튀긴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프레임 딜레이 같은 거를 약간 적용하게 되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대략 한 이 경우에도 78프레임/s 정도의 디코딩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인데요. 당연히 베리피케이션 잘해야겠죠.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퍼런스 스트림, 넷플릭스 스트림, 그리고 저희가 이 스펙에 컴플라이언트하다는 걸 보증해 줄 수 있는 스트림 몇 개를 상용해서 팔고 있는데 상용 스트림 몇 개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베타 테스트 스트림,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만든 스트림들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510으로 저희가 끝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UHD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코덱들 HVC, AVC, VP9, AV1 그리고 중국향 표준인 AVS2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멀티 멀티 스탠다드 비디오 코덱을 또 만들어서 2월 3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어쨌든 최근에 출시한 상태이고요. 현재 다른 초기 고객사들한테 배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끝내야 될 시간인가 보네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